안녕하세요. 송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감염병의 대창궐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했던 것이 14세기에 발병한 흑사병이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시작된 1347년 직전까지 이런 거대한 참극이 곧 유럽을 강타할 것이라는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을 누려오고 있었습니다. 1200년에 4,900만이었던 유럽 인구는 흑사병 직전인 1340년에 7,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억압적이었던 중세 초기의 농노제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원래 농노를 가까이서 감독하고 쥐어짜는 존재였지만 이제 자신의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지주처럼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농노는 과거보다 신분적 굴레가 약화되어 점차 자유민의 지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상업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지중해 해상교역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서교역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베네치아나 제노바와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동양에서 향신료와 직물 등 이국적인 재화를 들여와 유럽 전역에 판매해서 큰 이익을 보았죠. 이렇게 평화롭고 잠잠하던 상황이 순식간에 대역병이 창궐하는 상황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흑사병이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사상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대재앙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한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과 인도, 중동에서도 수많은 인구가 사망했습니다. 이 역병에 흑사병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가 괴사되어 검게 변하는 것이어서였습니다. 이 감염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병원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흑사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녔던 파리 의과대학의 교수진은 역병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들의 견해가 담긴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감염병의 먼 원인이 천체의 별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134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물병자리와 새 행성이 교차했습니다. 이 교차는 기존에 발생한 교차 및 일식들과 더불어 대기를 치명적으로 오염시켰습니다. 행성이 교차될 때 오염된 많은 증기가 땅과 물에서 빠져나왔고 이것이 공기와 섞인 후 자주 불어온 남풍을 타고 널리 퍼진 것입니다. 바람을 탄 이질적 증기 때문에 공기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패한 공기를 마시면 공기가 심장까지 침투해 그곳에서 정신을 오염시키고 주변의 습기를 부패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열이 생명력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것이 역병을 야기한 가까운 원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별자리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것도 또 공기가 부패한 탓으로 보는 것도 호흡이 정신을 관장하는 심장을 망가뜨린다는 것도 오늘날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시대의 전반적인 의학 및 과학 지식의 수준을 원망한다면 모를까. 그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흑사병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가능해졌습니다. 그 사이 인류는 과학혁명을 경험했고 인체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나아가 미생물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세균이 여러 질병의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긴 과학적 진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대역병의 정체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94년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예르생이라는 과학자가 패스트 병원균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병원균은 훗날 그의 이름을 따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14세기 초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창궐한 것일까요? 현대의학사 연구에 따르면 흑사병은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토착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몽골 제국의 영향하에 유라시아 동서교역이 활성화되었죠. 그러면서 사람, 가축, 물자의 이동이 잦아졌고 설치류의 서식 범위도 교역로를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즉 무역의 세계화가 토착 질병이었던 흑사병을 팬데믹으로 재탄생시킨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동서교역의 확장과 활성화가 토착 질병을 세계적 질병으로 전환시켰다면 흑사병이 유럽에서만 창궐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한 끝에 흑사병이 실제로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330년에서 50년대에 중국에서 흑사병이 대규모로 유행했고요. 인도와 서아시아의 분주한 무역항들, 그리고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에서도 흑사병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은 어디든 무시무시한 병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사병 시대 유럽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죠. 감염력이 높은 대역병이 갑자기 창궐하자 유럽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참상 앞에서 사람들은 천태만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병을 절대자가 분노한 탓이라고 받아들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신에게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신이 무기력하다고 여기고 신앙심을 내팽개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곧 죽음에 직면할 것이라면 순간적인 쾌락이나 실컷 즐겨보자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지배층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영주의 지침도, 의사의 처방도 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좁은 교회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가 감염병을 옮기기 십상이었습니다. 영주가 생각하는 대응법이 하층민의 민간요법보다 낫다는 보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알거나 뾰족한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반응은 개인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역병이 창궐하자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채찍질 고행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예배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공공집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2차례씩 땅바닥에 꿇어앉고서 자신이 범한 죄를 참회하면서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서로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적어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채찍질 행렬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은 게 아니라 반대로 빠르게 확산시켰을 것입니다. 몸의 상처가 반복적으로 났으니 외부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고 여러 지역을 거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의례를 거행했으므로
밀접 접촉자의 수가 계속 증가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활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종말론적 분위기에서 이런 비판적 의견은 나오기도 힘들었고 설령 나왔다 한들 대중에게 잘 먹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채찍질 고행의 열풍은 유럽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교황이 채찍질 고행 의식을 금지해도 별 효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역병에 대한 더욱 지독한 대응은 희생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흑사병이 신이 내린 천형이라고 여긴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애꿎은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타서 질병이 확산되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아무나 붙잡아 잔혹한 방식으로 고문을 가하거나 심지어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스위스의 바젤, 독일의 쾰른을 포함한 수많은 도시에서 각각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유대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아직 역병이 퍼지지도 않았음에도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에서는 유대인이 아예 몰살당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가 소요 중에 사망한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금전적 욕망에 가득 찬 지방 통치자들이 유대인의 학살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실제로 감염병을 일으켰는지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분노와 증오심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악행이 역병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왜 유대인 거주지가 없는 지역에서도 병이 확산되었던 것일까요? 왜 신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까지 희생시켰나요? 이런 질문은 희생양 찾기에 광적으로 골몰하던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맹위를 떨치던 흑사병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감쪽같이 역병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흑사병이 마침내 끝났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흑사병은 그 후로도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비록 처음보다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10여 년을 주기로 유럽을 괴롭혔습니다. 18세기 초가 돼서야 주기적인 유행이 사라졌고 마침내 사람들은 흑사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역병이 수그러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구가 격감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인력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부족한 일손을 메울 노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작자를 구하지 못해 토지가 버려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영주들은 농노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주들이 고안해낸 방안은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강제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지배층과 이에 저항하는 피지배층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봉기가 발생했고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봉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각지에서도 소요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분기에서 결국 영주층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영주들 간의 담합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영주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노였던 사람들의 처우를 점차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유럽의 농노는 서서히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도 흑사병의 영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팬데믹의 결과로 동서교역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시대, 즉 몽골 제국에 의해 안정적 질서가 유지되던 무역 전성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무역의 쇠퇴가 몽골 제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 몽골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도 비슷합니다. 세계화가 더욱 발달한 환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죠. 그리고 이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와 탈세계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흑사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질병에 대한 이해나 대응 방식이 오늘날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만큼 우리가 질병에 대한 지식을 키워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소빙하기 저온 재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